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인데 미래를 위해서 이 시간을 투자하신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시간을 오늘 갖게 될 겁니다. 자, 저는 현재 그 공인 노무사 행정쟁송법 하고요. 그다음 뭐 변호사 시험에서 헌법행정법, 그다음 5급 행정고시에서 그 행정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서창규라고 합니다. 자,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늘 강의 주제가 여러분 행정쟁송법 답안장석 작성 방법론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걸 왜 하느냐?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미 전쟁터를 알고 시험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실제 그 답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행정쟁송법의 기본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요. 강약 조절과 전체 틀을 파악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제가 고시 준비할 때도 저는 뭐부터 했느냐면요. 그 기출 문제를 먼저 다 카피해 가지고요. 옆에다가 두고 그다음 이제 기본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명암 조절이 확실히 되는 거라고요. 그냥 밋밋하게 기본서 들고 1페이지부터 쭉 읽어 나가면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요. 재미가 없다고요. 그죠? 그게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주된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저도 뭐 수험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이 느꼈습니다만 처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가이드를 제시해 주면 뭐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제가 고시 준비할 때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요. 그냥 혼자 맨땅에 헤딩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특강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수험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아마 여러분들 그 양력이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을 거고요. 정말 어쨌든 이번 강의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행정쟁송법이구나 이걸 한번 감상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진행할 전체적인 개관을 먼저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설명드릴 건요. 자, 첫 번째 그 행정법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행정법의 구조. 이걸 왜 설명드리느냐 하면요. 이 행정법 구조를 통해 가지고 행정법 안에 들어있는 것이 행정쟁송법인 건 아마 아실 텐데 그래서 이 행정법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 행정쟁송법의 주소 이게 설정이 될 겁니다. 도대체 이놈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도 모르고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제가 진행할 것이 뭐냐 하면, 이제 메인 라운드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행정법, 답안 작성 방법론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사례 해결 방법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사례 해결 방법론과 구조. 이걸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나눠준 자료에 보시면 여러분들 최신 기출 문제가 아마 수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사례 해결 방법론을 여기에 접목시켜 가지고 확인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적용해 가지고 확인 연습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가 오늘 제가 진행할 강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그 강의 자료에서 잠시 한번 펴보시면요. 행정쟁송법 사례 해결 방법론이라는 그 자료가 있을 텐데 그 뭐 앞쪽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일반론 쭉 적어놨고요. 나머지는 됐고 그 로마제 1번에 보시면 여러분 행정법의 구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7번에 잠시 보세요. 이 행정법의 구조 부분요. 자, 이 행정쟁송법이 행정법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원래 이제 행정법이 뭐냐면요. 행정법은 국가가 하는 이 행정을 놓고 싸우는 법이 행정법이에요. 행정이 어려운 게 아니고
국가가 하는 숱한 행위를 총칭해서 그냥 행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소득이 생기면 세금 부과돼야 안 돼요? 뭐 세금 부과되죠. 음주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하기도 하고, 그다음 여러분 시험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하게 되면 뭐 행정청에서 수리하고 이런다고요. 그 숱한 행위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행정이라고 불러요. 이 행정을 놓고 행정에 대한 조직, 그다음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 이게 행정법의 정의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 시험은 이 부분만 하는 거예요. 이거 구제, 이 부분만 갖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뭔 이야기냐면요. 원래 행정법이 어디서 시작되냐,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여기 이제 국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다음 이제 국민이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국가는 곧 왕이었죠. 과거에는 그 왕이 지배하던 시대 때는요, 그때도 행정이 당연히 있죠. 국가가 하는 행위가 행정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행정을 했냐면 왕 마음대로 했다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인치의 시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던 시대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사회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시민혁명이 터지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냥은 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회라는 걸 만들고, 그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국가가 행정을 하게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법치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게 될 행정쟁송법은 법치행정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국민을 향해서 숱한 행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행정은 이제 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법은 국회가 만들어준 거고요. 국민이 뽑은 대표자죠. 그래서 이를 합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이제 법치행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행정법은 결국 뭔지 아세요? 국가하고 국민이 법치행정을 놓고 싸우는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행정법입니다. 자, 그럼 뭐라고 하느냐면요. 국가가 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럼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에 어긋나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국민은 세금 낼 필요 없죠. 그런데 국가가 여러분의 재산을 뺏어갔어요. 슬퍼 안 슬퍼요? 슬프지? 그럼 그 뺏긴 재산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배우게 될 행정쟁송법을 갖고 해결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시험에서 뭐 여러분들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법에 따라서 다 신고했어요. 그런데 국가 쪽에서 그 신고를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니까 노동조합이 설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법을 위반해가지고 국민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것을 행정쟁송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결국 행정법은 제가 이렇게 조직, 작용, 구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뭘 뜻하느냐면요. 국가는 법인이거든요. 이 기초 틀을 잘 잡아두세요. 법인이라는 건 사람은 사람인데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스스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대신 움직여줄 국가가 혹시 눈에 보이는 사람 있어요? 보이면 헛것이 보이는 거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대신해서 움직여주는 것을 행정기관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세무서장이든 뭐 여러분 지방경찰청장이든 이런 친구들을 다 행정기관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요 안에 여기 숱한 행정기관들이 있는데 요 행정기관들은 각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올해 여러분 시험 기출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국가를 대신해 가지고 국민을 향해서 행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행정기관을 어떻게 설치하고 설치된 기관들에게 어떤 권한을 배분할지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요 조직을 규율하는 걸 이걸 행정조직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직된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법에 따라 숱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규율하는 게 요 작용법이라고. 행정작용법이고. 그런데 이 법에 위반해서 A를 침해하잖아요. 침해할 경우에 A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걸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 중에서 행정구제법이라고 부르고요.
이 행정구제법 안에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손해전보제도가 있고요. 손해전보제도가 있고, 이건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저 잘못된 행정 때문에 A가 피해 입은 걸 돈으로 커버해 주는 거. 그걸 손해전보제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이건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고, 여러분 시험은 뭐냐면은 이 행정 자체를 그냥 없애고 싶은 거예요. 시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시정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을 행정쟁송법이라고, 행정쟁송제도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쟁송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잘못된 세금 부과가 있으면 그 세금 부과 자체를 뭐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는데 수리 거부했잖아요. 그 거부 자체를 뭐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권익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행정쟁송제도라고 그러고, 이 행정쟁송제도를 우리 법에서는 두 개로 나눠놨다고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행정심판이고, 하나가 행정소송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하나가 이제 행정소송이고, 이걸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냐면 행정심판법이에요. 들어보시는 이거는 이걸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행정심판법이고, 이걸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행정소송법이 있다고. 여기까지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이게 이제 행정쟁송제도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시험이에요. 이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은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걸 갖고 이제 여러분의 시험 범위는 이겁니다. 그럼 결국 시험 범위는 뭘 갖고 싸우느냐 하면, 결국은요,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결국 법치행정 갖고 싸우는데, 싸우는 것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구제를 할 때, 여러분 혹시 배우신지 모르겠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소송 요건하고, 하나는 본안, 이렇게 나눈다고요. 이 본안이 뭐냐면, 이 행정이 법에 반했는가 안 반했는가를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본안은 여러분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이거 각종 고시에서나 컨트롤하는 거라고. 이게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이건 여러분 시험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본안이라는 게 뭐냐면 저 행정의 위법성, 저 법에 반했는지 이걸 이제 검토하는 거고요. 여러분 시험은 이 소송 요건을 중심으로 하는 거야. 소송 요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요 안에 세부적으로 쪼개면 첫 번째가 소송 요건 이런 걸 배우고요. 소송 요건을 왜 배우느냐면 판사가 짜장 먹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개나 소나 소송에 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간문이에요, 간문. 이게 여러분 시험에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소송 요건을 통과 못한 친구들은 본안에 들어와서 이 행정이 적법인지 위법인지를 판단할 기회를 안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버린다고요. 그걸 법학용어로 각하 판결을 한다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소송 요건,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소송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소송 도중에 임시장치를 마련해 주는데 그 가구제 같은 이런 걸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심리죠. 이 친구 말이 맞냐 안 맞냐를 서로 싸우는 거라고 법 놓고요. 싸우는데 위법성을 갖고 이 논의는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요 심리 과정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이 소송과 관련한 심리 과정에서 빚어지는 것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은 뭐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 소변경이라든지 그 다음 소송 참가라든지 이런 등등등을 심리 과정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판결을 방망이 두드리는 거죠.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 A가 한 말이 맞다. A는 법에 반한다고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맞으면 이제 인용 판결이라는 걸 하고, 네 말이 틀렸다면 기각을 하게 되고요. 네 말이 맞는데도 기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걸 우리는 사정 판결이다 이렇게 불러요. 다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 안에 보면 여러분들 뭐 일부 취소 판결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뭐 이런 것들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배우시는 것이 판결에 따른 효력이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기판력부터 해가지고 형성력, 뭐 기소력 이런 것을 이제 배우는 것이 여러분 시험 범위예요.
그럼 이게 보면 이제 행정심판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이 행정부 자체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혹시 권력분립 들어보셨을 텐데 그 용어도 앞으로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권력분립이라고요. 원래 왕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다가 법 만드는 권능이 국회로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 이 법대로 국가가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기 위한 게 뭐죠? 그게 사법부라고.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나머지를 행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정부. 그래서 이게 행정부고 이게 입법부고 이게 뭐? 사법부. 이래가 권력이 분립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이 사법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행정법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줄이면 결국은 이 행정이 법치에 반했는가 안 반했는가를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 그걸 규율하는 법이 무슨 법? 행정법이고 그 행정법 중에서 국민이 국가가 법치에 반해서 행정함으로써 침해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를 가정을 공부하는 것이 뭐다고? 그게 행정쟁송법이에요. 우리 법학에서 실체법이라는 게 있고 절차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민법이 있고 혹시 상식적으로 민사소송법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민사소송법을 절차법이라고 부르거든요. 법학에서 실체라는 게 뭐냐면 법은요. 일정한 일이 벌어지면 한 사람한테는 권리를 한 사람한테는 의무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친구한테 돈 1억을 빌려주는 순간 민법은 저한테 이 친구에게 돈 달라 할 힘을 준다고요. 그걸 권리라고 부릅니다. 법학에서. 그럼 이 친구는 저한테 이제 돈을 갚아야 될 뭐예요? 부담을 지게 되는데 그걸 의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어떨 때 권리가 생기고 어떨 때 의무가 생기는가를 규정한 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르고요. 절차법은 이 친구가 의무를 이행 안 함으로써 내 권리가 어떻게 되죠? 침해받을 때 이 침해받은 것을 어떤 가정을 밟아서 내가 구제받을 것인가, 구현할 것인가, 권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단계별로 규정해 놓은 걸 뭐라 한다고? 절차법이라고. 자, 그런데 행정법은 공법이라고 그래요. 이 공법은 사법, 즉 민법과 달리요. 실체법과 절차법이 이게 쪼개져 있지 않다고요. 실체법과 절차법이 뭉쳐져 있고요. 그 중에 절차법과 관련된 부분을 쪼개가지고 여러분 시험 범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행정쟁송법. 이게 민법으로 따지면 뭐? 민사소송법에 해당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행정법을 공부하는 거, 즉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는 주소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행정쟁송법은 국가가 법치에 반해서 여러분을 유린했을 때 유린받은 국민이 어떤 단계를 밟아가지고 자기 침해받은 권익을 뭐다? 보존받는지 그걸 단계별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법은요. 해로도입니다. 해로도. 혹시 알고리즘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 버튼 딱 누르면 그 다음 단계 탁 진행돼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쟁송법 공부를 잘 하시려면요. 그 단계가 어떻게 탁탁탁탁 밟아가는지 전체 스펙트럼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이미 칠판에 제가 다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스펙트럼이에요. 소송 요건 이걸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거 어디가 있죠? 가구제를 묻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심리 과정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판결을 묻는 과정이 나오는 이게 다예요.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 나눠준 자료에 보시면 제가 그 로마자 3번에 보시면 사례 문제의 구조해가 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을 건데요. 그건 좀 이따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 지금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거 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시면 로마지 1번 보세요. 행정법의 구조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키워드 체크하실래요? 법치 행정의 원리. 거기 딱 체크. 왜 법치 행정이라는지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 행정법, 행정쟁송법은 존립할 수가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치 행정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의 법률 적합성. 바로 이거라고요. 이 행정이 법에 따라 했냐, 안 했냐.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걸 본안이라고 그런다고요. 행정의 위법성. 그래서 거기 보시면 행정의 법률 적합성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개인의 뭐다? 권리구제. 이 두 개가 되어 있어야 우리는 뭐라고? 그걸 법치 행정, 법치 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거라고. 감 잡았나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로마지 1번, 그 다음 1번 보세요. 행정권 행사의 적법 시행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뭐라는지 보세요.
행정의 적법성 판단은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올해 주체가 나왔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보세요. 여러분 시험에서 이 위법성 자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걸 출제한다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올해 이 문제가 출제되고 나서 수험생들이 뭐야, 여기까지 공부하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위법성은 네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요. 이렇게 주체, 내용, 절차.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금 부과는 누가 해야 되느냐면 세무서장이 해야 된다고요. 그 세금 관련된 권한을 누가 갖고 있다고? 세무서장. 그럼 세무서장이 부과해야 되는데 권한도 없는 국방부 장관이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럼 그 주체의 하자가 있다. 이걸 딴 말로 위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체의 하자 위법은요, 다시 두 개로 쪼갭니다. 이게 취소 사유와 이렇게 무효 사유로 이렇게 나눈다고요. 이게 위법성의 정도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소송의 종류가 있는데, 다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시험 문제도 이걸 분석 못하면 문제를 못 푼다고요. 그래서 시험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좀 이따 제가 시험의 출제 경향이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 이렇게 나누면 이건 소송으로 가면요, 이건 취소 소송으로 가는 거고, 이건 무효 확인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된 거예요. 이걸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주체 하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위법성의 정도가 주체 하자는 우리 판례가요, 거의 다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 법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법에 합치하느냐 이걸 하나 따지는 거고요. 법에 합치하지 않아 가지고 국민을 침해했을 때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걸 다 합친 걸 뭐라 한다고? 법치 행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행정법의 근간이라고요. 그래서 수험생활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이걸 갖고 한다고요. 이 기본을 모르고 행정법이든 행정쟁송법이든 공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이 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구조를 잠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감이 오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행정의 적법성 주장. 예를 들어서 세무서장이 해야 된다는 게 뭐라고? 주체. 그 다음 이제 내용은 뭐냐 하면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할 때 세법에 1억만 부과하라고 되어 있는데 2억을 부과했어요. 그럼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차는요, 세금 부과하기 전에 미리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으면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은 문서로 해야 되는데 전화 걸어가, 자, 세금 내라면 안 내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걸 얘기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이런 본안 판단의 문제라고 해놨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험은 이런 본안을 묻는 게 아니라 이 본안은 전제하고 그 다음 뭐다? 구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는 검토를 요한다고요. 이해가 돼요? 왜 그렇다고요? 이건 우리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소송 형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제가 뭐예요? 위법성의 정도는 그 다음 뭐 중대명백설. 이건 여러분 시험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위법성의 정도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를 체크하세요. 소송 형태, 사정판결, 간접강제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들어가서 다 배울 겁니다. 소송 형태가 달라지고 사정판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간접강제가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게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소 사유는 쉽게 말하면 위법성의 정도가 약한 거고요. 무효 사유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까지 이해되죠? 네, 그 다음 이제 이번에 보시면 개인의 권리구제되어 있잖아요. 그 권리구제 보시면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쟁송. 손해전보는 돈 받는 거라고요. 이건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시험은 돈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 행정작용, 잘못된 작용을 뭐 해달라고? 시정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정쟁송이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행정쟁송은 크게는 소송요건과 본안이라는 2단계를 밟지만 본안은 여러분 시험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소송요건과 연장돼가지고 이런 것들만 쭉 공부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한 내용을 제가 잠시 요약해드리면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든 행정법을 공부하든 그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뭐라는 걸 개념을 필두로 두고 있어야 된다고. 법치 행정이라. 그게 전제가 되지 않고 행정법이든 행정쟁송법이든 공부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일단 거기까지 설명했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잠시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출제 경향을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까지 보고 난 다음에 자, 뒤로 제 자료에서 여러분들 최근 3년치 기출 문제를 수록해 놨을 거예요. 올해 문제 포함해 가지고 그 제가 로마자 6번에 보시면 최신 기출 문제 해 가지고 2023년부터 수록해 놨을 거예요. 왜 제가 2023년부터 이렇게 3년치만 수록한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시험의 출제 역량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최신 3년 기출 문제가 중요해요. 특히 2023년부터 여러분 시험의 출제 역량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딴 강의 지금 바쁜데도 이 공인노무사 강의를 하는 이유가 아니 행정쟁송법을 여러분 제대로 이렇게 전달해서 못 배우고 있다는 불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의 원장님이 그걸 좀 불식시켜 달라고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제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잘 여러분들. 뭐 저런 친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제 행정고시를 합격했던 거고요. 고시 3개를 준비를 다 했었어요, 원래 사시행시 예시를. 3개 동시에 1차를 붙은 바람에 제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그냥 예모고시는 2차 시험을 포기하고 제가 사시행시 2개만 이제 준비를 했던 거고 최종 합격은 행정고시로 합격했지만 공직은 제가 이제 그만둬버리고 제가 개인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도중에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강의도 계속 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의는 제가 이제 변호사 시험 친구들하고 이제 5급 행정고시 이 친구들 상대로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여러분에게 이 행정쟁송법이 뭔지를 전달할 사람을 학습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색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행정법이고 행정쟁송법이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자, 호언장담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최근에 출제 역량을 잠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7번 잠시 보세요. 이게 뭐냐면 행정구조는 잠시 여기까지 접어두고요.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계속 앞으로 여러분들은 법치행정이란 말을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걸 각을 잡고 있어야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자, 먼저 이제 출제 경향을 잠시 보면요. 이 완전히 100%, 지금은 이제 100% 여러분들 사례로, 100% 사례로 딱 전환돼요. 과거에는 뭐 준사례형, 뭐 약술형 이런 것까지 출제되고 했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100% 무조건 뭐만 나온다고? 사례형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례를 뭐 갖고 만드는지 아세요? 사례를 또 100% 중요 판례 갖고 만듭니다. 이 100% 중요 판례 갖고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공부하실 때 최근 3년치 판례는 무조건 검토하고 가요. 그 시험 출제 경향을 3년 안에 있는 중요 판례 중에서 다 사례로 만들어 출제하고 있다고요. 이건 여러분 시험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변호사 시험 강의하는 제 수업 듣는 친구들, 그다음 행정고시 시험 강의 듣는 친구들한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출제위원 교수님들, 뭐 제 친구들 다 교수들이 많은데, 그냥 자기들 스스로 문제 만들 능력 0%입니다. 오케이? 다 뭐 가지고 만든다고요? 사례 갖고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해마다 한 이슈 있는 판례들이 있어요. 중요 쟁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거 무조건 체크해야 돼요. 거기서 나올 확률은 90%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거 100% 중요 판례인데, 중요한 그 다음 세 번째. 이 판례도요, 다시 2개로 쪼개야 돼요. 세 번째. 쪼개가지고, 여러분 시험은 특수시험이라고. 공인노무사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인노무사와 관련된 판례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반 판례, 일반 판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판례하고, 그 다음 여러분 시험의 특수, 노동쟁송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 노동쟁송 관련해서는 최소한 5가지 분야, 크게는 한 4가지 정도 분야는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제 기본서가 곧 출간이 될 거예요. 곧 출간될 텐데, 그게 이 패러다임에 맞추고 갖고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재들하고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를 거예요.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의 이 행정쟁송법 노무사 시험의 준비 과정의 패러다임을 제가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나누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부당해고 관련된 부당해고. 부당해고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 시험하고 관련된 게 노동조합. 설립신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련된 판례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여러분들 그 산재 관련된 걸 아시죠? 산재법상 보상급여 결정. 산재법상 보상급여 결정. 이 네 분야에 관련된 판례들은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 출제 경향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공부하실 때 일반 관련된, 이 일반은 뭐냐면 각종 국가고시, 어떻게 시험 치는 거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공통이에요, 공통. 공통법리고요. 그 다음 여러분 시험에 갖는 공인노무사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잠깐, 여러분들 실체법으로서 노동법 배우시죠? 그게 여러분의 메인 과목이잖아요. 그 노동법도 행정법의 한 분야라고요, 안에. 그건 실체를 배우는 거고, 절차를 배우는 게 뭐다? 행정쟁송법이라고. 알겠어요? 무슨, 그래서 원래는 제가 노동법과 행정쟁송법을 같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실체와 절차가 딱 연계돼서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거라고. 네,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은 기본적으로 이제 100% 사례 문제로 놓는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 최근 3개년 판례는 무조건 체크하셔요. 그리고 그 판례 중에서도 공통의 판례와 여러분 시험에 갖는 특수법리로서의 판례. 특히나 이 부분들은 여러분 시험에 갖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마다 대법원 판례 중에서 이 노동 관련된 판례 있는 거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감 잡으세요,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다시 이제 본 강의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사례 해결 방법론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실전에 교수님들이 답안을 어떻게 채점할 것 같아요? 그걸 알고 공부하세요. 전쟁터를 알고 전쟁을 준비하는 친구랑 전쟁터 모르고 전쟁 준비하는 친구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전자가 이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 답안 채점은요. 그전에 이거부터 알고 들어가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좀 이따 제가 이 행정법 문제 구조를 잠시 보여드릴 거거든요. 보여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답안은요. 답안의 그 채점 포인트는 어떻게 하느냐면 크게는 첫 번째가 뭐냐면 논점 추출하고요. 논점 추출하고. 잠깐, 논점만 제대로 추출하면 아마 여러분 시험 그 수험생들 경쟁자들 아마 한 7, 80%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논점만 파악하도 실제 또 여러분 답안지 채점해보면 논점 자체가 안 잡혀요. 추출을 못 한다니까요. 그럼 게임 끝나요. 뭐 채점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락이야. 내년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뭐냐면 판단 과정을 제대로 밟았냐. 판단 과정. 내지는 규범 단계 구조. 이 판단 과정 제대로 밟을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여러분 논리적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학 답안지는요, 에세이가 아니에요. 에세이가 아니라 논리 체계를 갖춰야 돼요. 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있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도 순서가 뒤바뀌잖아요? 그럼 가락이에요, 그냥. 앞뒤 말이 안 맞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판단 과정, 규범 단계 구조, 이게 이제 논리 구성이 제대로 돼요. 논리적 구성이 돼요. 이건 뭘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이건 여러분 목차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채점하시는 분들은요, 뭐 보는지 아세요? 이 논점이 추출됐는지 물어보는, 논점 모르면 끝나니까. 그 추출된 논점을 논리적 구성에 맞춰서 판단 과정을 제대로 밟았는지, 이거는 목차 구성만 보면 알아요. 답안지 하나 채점하는데 1분도 안 걸린다고요. 안에 뭐 자지구리에 쓴 거 상세 안 읽고 있고, 답안지가 몇 개, 여러분들 읽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10장만 채점해보세요. 눈 안이 튀어나온다고. 10장만 제대로 읽고 채점해도. 그 뻔뻔한 비슷비슷한 답안지인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일반론이에요. 이 일반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원고 접길이 나왔다. 논점이. 그럼 원고 접길이 뭔지 어디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이에 대한 학설, 판례. 이걸 제대로 쓰셔야 돼요. 이 의에는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 다음 판례 이걸 답안을 현출하셔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완결된 문장으로 표출하셔야 돼요. 뭐 판례는 그냥 긍정설이다, 부정설이다. 이렇게 쓰면 나는 너를 부정으로 만들어주마. 내년에 오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알겠어요? 학설 판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이게 왜, 어떻게 되는가 좀 더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검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일반론이에요. 그래서 이 검토된 것 갖고, 이제 세 번째, 사안 포섭을 합니다. 이게 답안지 채점 포인트라고. 이게 1순위, 이게. 이게 1순위, 2순위, 그 다음 3순위. 이렇게 채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 포섭이 설득력이 있는지, 이걸 따지는 거고, 일반론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지. 이게 답안 안에 담길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 중에 논점 추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뭘 묻는지 모르면 게임 끝나요. 그럼 어떻게 논점을 빨리 찾아내는지 궁금해요, 안 해요? 그거 찾아내면 게임 끝난다고. 뭘 묻는지를 모르면 게임 끝이지. 뭘 해. 그래서 어쨌든 이 답안지에서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걸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뭐 하면서 할 거라고? 기본 강의 때 다 배우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 논점 추출하고 논리적 구성이나 사안 포섭은 답안 연습을 하셔요. 제가 연기부터 저는요, 이번에 연기부터 뭐 할 건지 아세요? 연기 보면 보통 기본 강의만 하잖아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예, 기본 강의, 연기부터 제가 뭐 할 거냐면 논점 추출을 어떻게 해내는지 테크닉을 가르쳐 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본적인 사례를 제출해 줍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이 답안을 쓸 필요 없고요. 거기서, 요 문제에서는 뭘 묻고자 하는지를 뽑아내는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계속 연습되잖아요? 그 다음 끝나요. 딴 친구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논점만 추출해도 이미 사례 문제는 뭐다? 50% 이상 푼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논점을 빨리 추출하는 거 좀 이따 약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를 수록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뽑아가는지 보여드리려고. 알겠죠,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그 로마치 1번까지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는 글자 한자 한자를 읽으면서 채점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저 틀 속에서 채점을 한다는 거. 그래서 딱 보면서 논점 추출했는지 딱 논점 정리해보면 답이 나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 딱 읽어보면, 이 친구가 제대로 논리 체계를 잡아서 쓰고 있는지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고득점을 줄지 말지는 안에 더 들어가서 이 친구가 일반론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다음 사안 포섭을 좀 설득력 있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표준 편차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합격 점수까지 가는 데는요, 이것만 제대로 갖춰도 합격합니다. 왜? 나머지 70%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 여기서. 알겠지롱?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로마치 2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잠깐, 이 자료는요, 앞으로 계속 들고 다니세요. 제 강의를 따라오든 딴 분을 따라가든, 그거 알아서 하시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이 자료는 정확하게 갖고 있으라고.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행정쟁송법의 설계도라고, 설계도. 알겠지롱? 근데 주말에 여러분들 딴 기회비용을 날리고 지금 이 강의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라고요. 인생의 중요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터닝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을 만나는 자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변환이 생긴다고요. 참고로 저는 고시를 엄청 늦게 출발했어요. 32살 때 고시 준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폐인 된다고. 근데 그때 아니면 제가 뭐 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늦게 이제 고시 준비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가장 염두에 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지금 파릇파릇한 젊은 친구들하고 경쟁할 것인가, 그걸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엄청난 방법론을 모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이라고요. 이 시험이라는 건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고 이건 요령입니다. 테크닉이라고. 그 테크닉을 알고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빨리 보인다고. 그 기본소득으로 100회독 해보세요. 답안이 쓰지나. 아무 무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체 2번으로 넘어갑니다. 사례 해결 방법론인데요. 자,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법은 누가 싸운다고요? 국가하고 국민이 뭘 놓고 싸운다고? 법치 행정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요. 보통은 이래 돼요. 국가가 있고, 이렇게 국민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국민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3명 형태로 많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 2명일 때도 있고, 맥시멈이 몇 명이라고? 3명.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국가라고 하지 않고 국가 안에 다양한 기관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행정기관이 한 짓은 그 국가가 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사례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건 어디에 주어지느냐면, 이건 여러분들 문제지를 딱 받으면 설문이 주어진다고. 이야기가 적혀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설문인데, 설문에 보면 이제 사실관계가 나온다고. 사실관계. 아니, 대표적인 내용은 이거는 연기부터 따라오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틀을 잘 잡아두라고. 이 틀 속에서 앞으로 제가 계속 연기 때부터 이렇게 답안이 구성되어 간다는 걸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관계에서 반드시 시험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평상시 연습할 때도 항상 문제를 받으면 뭘 체크하셔야 되느냐면, 이 사실관계 안에서 이 등장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체크해요. 이 친구요. 이걸 반드시 체크해요. 그래서 등장인물을 반드시 체크하셔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등장인물들이 뭘 하는지, 그 작용을 체크해요. 작용. 이 작용은 여러분 시험에서는 2개밖에 없어요. 이 국가 쪽에서 하는 걸 뭐라 한다고 아까? 그걸 행정이라고 한다고. 행정작용이요. 그 다음 국민 쪽에서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신고. 여러분 노동조합 설립 뭐 하죠? 신고하고 행정청이 뭐예요? 국가 쪽에서 수리하잖아요. 그 수리는 뭐가 되는 거죠? 행정작용이 되는 거고, 국민 쪽에서 하는 그 신고는 뭐가 된다고? 사인의 공법행위가 돼요. 이걸 반드시 행정편을 체크하셔야 돼요. 좀 이따 연습할 거예요. 제가 지금 사례를 수록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날짜. 그 설문에 보면 날짜가 나와요. 뭐, 매를 며칠 날, 이 날짜가 나올 겁니다. 이 날짜는 무조건 체크해요. 날짜 있으면. 이건 2가지로 주로 써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첫 번째 쓰이는 게 뭐냐면, 이게 제소기간이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지금은 이제 들어만 두세요. 자세한 건 뭐 어차피 연기 때부터 여러분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소외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거 판단할 때 써먹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행정작용이, 이건 여기서 중요한 게 2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 행정작용은 이 소속, 강학상 소속을 알아야 되고, 이게 기속행위인지, 올해 여러분 시험에, 그렇죠. 올해 여러분 시험에도 이 기속인지 재량인지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나왔다고.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강학상 소속을 밝히는 이유는요, 주된 목적이 뭐냐면, 이게 처분인지, 처분이 아닌지,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왜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몰라도 돼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처분이 해당되면 이거는 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으로 갑니다. 뭔지 모르지만.
항고소송으로 가요. 항고소송으로 가고, 처분인지 아니다, 이다 이래 되잖아요. 처분이 아니게 되면 이건 당사자 소송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올해 여러분 시험에 다 나왔던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 어렵다기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법의 기본 꼬라지를 모르고 그냥 몇 가지 달달달 외워서 들어간 친구들은 손을 못 댄다고요. 이제 그런 식의 공부는 용납 안 합니다. 지금 난이도가 거의 고시 수준에 근접했다고요. 여러분 시험 난이도가.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제가 2023년치부터 제가 기출문제 수록해 놨잖아요. 그 이전의 문제와 2023년 이후의 문제는 아예 다르다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지금 기본적으로 참조 조문까지도 이제 등장합니다. 참조 조문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도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 감이 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설문의 국가 간 행정작용의 성질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 성질은 결국 처분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싸웁니다. 처분이면 항고소송으로 가고요. 뭔지 모르지만. 처분이 아닐 때는 당사소송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속이냐 재량이냐를 나누게 되는 이유는요, 특히 이게 재량일 때는요,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해요. 뭔지 모르지만. 가능하지만 기속일 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게 사실은 본안에서 검토하는 건데 이게 결국 소송 파트에 와서 일부 취소 판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간 게 뭐냐면 이 작용 자체의 위법성. 이 위법성이 취소 사유인지 이게 무효 사유인지 이걸 구분해야 될 것까지 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당연히. 이거 구분하는 기준. 구분 기준은 나중에 배웁니다. 이거 중대 명백설이에요. 쉽게 풀었으면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면 무효 사유고요. 그렇지 않으면 취소 사유예요. 그럼 취소 사유가 되면 이건 소송은 취소 소송으로 간다고요. 취소. 그리고 취소 소송으로 갈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사정 판결도 인정이 되고요. 여기는 뭐도 인정되느냐 하면 간접강제도 인정이 된다고. 이게 올해 간접강제 올해 또 출제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사유일 때는 이건 무효 확인 소송으로 가는 거고 사정 판결이 안 돼. 그 다음에 이건 간접강제가 안 돼. 이런 실익이 있기 때문에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실익이 있어서 구분하는 거예요. 잠깐, 이 친구 지금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맞지? 이 친구도 사람이지. 그런데 그냥 사람이라 하면 될 텐데 왜 이 친구는 다시 또 여자, 저 친구는 뭐 남자 이렇게 왜 나눠요? 나누면 실익이 있으니까 나누지. 저 친구는 군대 가야 돼. 이 친구는 안 가도 되잖아. 그래서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분한다면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그게 모든 사회과학의 공통점이라고. 그래서 항상 뭔가를 분류를 할 때는요, 그 분류의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 분류됐을 때 어떤 실익이 생기니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기출문제에 보면 이의신청. 이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것도 있고 단순한 진정의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두 개로 나눔으로써 행정법에서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내는가. 그게 시험 출제 포인트잖아요. 그런 것들이 쭉 깔려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게 너무 비싼 걸 끌어모아서 한 큐에 해결하는 거, 이게 공부 방법이라고요. 각기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보시면 이 주어진 1단계 사례 해결 방법론에서 1단계가 뭐냐면 그게 뭐라고 제가 적어놨죠?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분쟁이라고 되어 있죠. 그 책 가세요.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분쟁. 이게 이제 설문이라고. 그 설문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끄집어낼 줄 아셔야 돼요. 이게 1단계예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주어져 있는 거라고요? 분쟁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분쟁이 주어져. 이게 1단계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에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돼요. 그게 체크 안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가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논점을 뽑아내야 돼요. 여기서 논점을 추출해요. 논점. 즉, 쟁점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쟁점 파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건요, 이렇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영어 시험 쳐본 적 있어요? 영어 객관식 시험?
영어 객관식 시험 칠 때 주어져 있는 설문을 먼저 읽으라고 배웠었어요. 밑에 물어보는 질문지부터 먼저 읽으라고 배웠어요. 그래, 질문지부터 읽고 위로 올라가면 빨리 파악이 된다 한 거 기억나세요? 그 공식을 이렇게도 그대로 적용하셔야 된다고.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논점 파악할 때 먼저 뭐부터 읽으라고? 질문지부터 읽으시라고. 질문지를 먼저, 이걸 1순위 읽고요. 이걸 먼저 읽고, 그 다음 두 번째 설문의 사실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구체적인 논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의 논점은 주요 논점이 있고요. 주요 논점이 있고 부수적 논점이 있다고. 그럼 주요 논점, 이것만 써도 합격해. 그럼 이 주요 논점이냐 부수적 논점이라는 건요. 이건 답안지 양이 달라져요. 이걸 만약 한 장 쓴다면 이거는 뭐다? 3분의 1 정도만 쓰면 되는 거라고요. 안 써도 대시에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뽑아내는 테크닉을 배우셔야 돼요.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이 논점 파악에서, 그래서 논점은 크게 뭐 한 개가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두 개 안에 뭐 주된 논점, 부수적 논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주요 논점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이 문제 유형에 따라서 뽑아내는 테크닉을 앞으로 배워나가셔야 된다고. 그거 어떻게 한 큐에 아느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계속 부딪혀야 된다고. 부딪히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 간발이 오는 거라고. 운전해 보셨잖아요. 운전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예요? 일단 부딪히고 봐야 돼요. 그래야 감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뭐 해야 된다고? 답안을 써봐야 된다고. 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기본 강의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한번 써보라고 쓰지나. 이것 따로 돼버린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연기 때부터 바로 써야 된다고. 왜 연기겠어요? 이렇게 안 하면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연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뭘 해야 된다고? 논점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논점이 만약에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 적격이 논점이다. 만약에 이 소송에서 소송 요건 중에서 원고 적격이 논점이다. 이렇게 파악이 됐잖아요. 파악이 되면 하면 이제 세 번째 뭐 하느냐? 뭐 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적어놨냐? 세 번째, 관련 법규, 관련 이론 및 판례를 적용 검토라고 되어 있나요? 그걸 다 묶으면 이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일반론이 되는 거예요. 일반론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옆에다, 밑에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도구라고. 자, 이 논점이 원고 적격이라는 게 파악이 됐잖아요? 그럼 이 원고 적격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이 도구는 여러분 법 공부해요? 아니면 지금 주먹 배우고 있어요? 법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고 적격이 이 문제의 논점이다. 그럼 이 원고 적격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 도구는 1순위가 당연히 법이에요. 그 다음 법이 없다. 법이 없는 경우 그때는 학설하고 판례 갖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은 추상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의미를 놓고 다시 또 학설, 판례,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원고 적격이 논점이잖아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어떤 문제에서 원고 적격이 논점이라면 이 원고 적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우리 행정소송법에 있다고요. 있는지 없는지 그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원고 적격을 해결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행소법, 행정소송법 12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이 자가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치?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예요? 그럼 설문에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국가가 어떤 행정작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A한테 행정작용을 했어요. 그걸 A가 다투지 않고 B가 이 행정작용에 대해서 취소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이걸 제기할 수 있는 원고가 되는가?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다고 해보라고요. 그러면 이 원고 적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 이 논점이라면. 그럼 도구가 어디에 있다고요? 법에 있거든. 어디? 행정소송법 12조. 이걸 들고 가야 돼요. 들고 와가지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가 된대. 그러면 B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지를 검토해야 돼 말해야 돼요. 그걸 포습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도대체 뭐지? 이걸 놓고 다시 뭐가 있다고요? 학설 판례 대립이 있다고. 그럼 그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검토라고. 감이 와요? 그래서 그 검토된 것 갖고 마지막 네 번째 사안포섭을 한다. 그래서 이 검토된 거 가지고 저 B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B에게 적용해 보니까 B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있는 자다.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있는 거죠? 원고 적격이 있는 거.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잠깐. 이거는 법이 있잖아, 이렇게. 그럼 법이 없는 경우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놨어요. 좀 이따 문제 보시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논점인데 처분사유 추가 변경 행정소송법 다 찾아봐요. 있는지. 없어요. 없을 때 이 논점을 해결할 도구는 결국 뭘 갖고 해결해야 된다고? 학자들의 견해. 그게 학설이죠. 그 다음 우리 법원에서 피력한 게 뭐예요? 그게 판례잖아요. 그럼 학설 판례를 갖고 이 논점을 풀어가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례를 풀어가는 건요.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총 사례를 풀어가는 4단계거든요. 어떤 문제든 이 틀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주어진 이 설문 있잖아요. 이 설문에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게 기초공사가 안 되면 못 푼다고. 저는 시험장에 들어가 20분 동안 뭐 했냐면은 여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렸다고요. 이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좀 이따 제가 예를 들어 줄 텐데 이 안에 이놈들 다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이 친구들이 한 행위가 성격이 뭔지 다 규명을 다 끝마치면 답안을 쓰는 거예요. 그 답안을 쓰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1단계가 뭘 뽑아내야 된다고요? 이게 논점을 뽑아내요. 뭘 묻는지를. 그 뭘 묻는지는 결국 밑에 있는 질문지와 사실관계 합치면 여기서 주요 논점이 뭔지가 눈에 띈다고요. 그걸 내가 연기 때부터 연습시킬 거라고. 그것만 뽑아내도 게임 끝나요, 그냥. 그런 다음에 이 논점을 해결할 뭘 발견해야 된다고? 도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도구는 어디에 있다고요? 다 법에 있다고요, 거의. 그러니까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조문을 잘 알아야 돼, 말아야 돼? 알아야죠.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그 조문의 의미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면 해석해서 최종 해석된 그게 검토라고요. 그 검토된 거 갖고 이 친구 B가 그러면 원고 적기 있냐 없냐 이걸 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 없다. 그럴 때는 뭘 해야 된다고? 학설 판례고 해결합니다. 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 뒤에 한번 보세요. 잠시 뒤에 한번 보시고 문제를 잠시 한번 볼까요? 그 사례 연습 있죠. 로마조 5번에. 로마조 5번에 사례 연습 한번 보실래요? 찾았어요? 로마조 5번에. 그 사례 연습 첫 번째가 있죠.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이제 논점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원고 적기, 하나가 뭐다?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 밑에 위에 있는 설문을 먼저 읽으면 안 돼요. 읽지 않고 뭐부터 먼저 읽으라고? 질문지부터 먼저 읽으라고요. 그럼 밑에 질문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갑의 원고 적격은 있니? 그 원고 적격. 이게 논점이라고. 주요 논점이고. 그럼 두 번째 뭐 물어본지 보세요. 위 사안에서 병이 토속 채취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어리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처분을 하기 전 어른 이 사건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호 제기 허용되는가?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공부한 학생이라면 처분 전에 아직 뺨을 때리지 않았죠. 뺨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굳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공부한 친구들은 알거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이에요. 근데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은 어디에 없다고요? 법에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다음 원고 적격이 논점이잖아. 그 원고 적격은 법에 있어 없어? 있거든요. 12조의 행정소송법에. 그죠? 자, 그러면 그 풀기 전에 이제 일단 꺼내놨고 이제 위에 설문을 이걸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이거처럼. 그럼 칠판을 잠시 보세요. 사단계 과정은 이해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사례 1번에서 등장인물 체크하세요. 형광펜으로. 항상 이렇게 연습하시면 금방 풀린다고, 사례가. 왜 사례가 어렵다고 하느냐?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 체크하죠. 채석업자 병 딱 체크. 그 다음에 이제 군수얼 체크. 등장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지금. 군수얼. 그 다음에 이제 채석업자 병이 한 게 뭐예요? 토석 채취 허가 신청. 이게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그 다음
얼 체크. 얼은 또 제3자가 나오죠. 제3의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얼 체크. 얼이 제3자가 아니죠. 군수가 얼이죠. 얼이 한 행위가 뭐예요? 토석 채취 허가를 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행정작용이라고, 행정이라고.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병이 있고, 그 다음 얼이 있잖아요. 얼이 지금 토석 채취 허가 신청.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놓고 이제 얼은 뭐 한 거죠? 허가를 해줬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작용이 두 개가 나왔지. 이 신청 하나, 그 다음에 허가 하나, 두 개가 나왔잖아. 이건 누가 한 거예요? 국가 쪽에서 한 거잖아. 이게 행정작용이고. 이거는 뭐죠? 사인이 한 공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신고도 그렇고, 신청도 그렇고. 이거는 사인이 한 공법행위예요. 이건 행정주체가 하는 공법행위라고. 뭔지 모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되고, 그 다음 보세요. 영농법인 갑이 있잖아요. 이게 제3자가 등장한다고. 병이 있고, 얼이 있고, 여기 이제 갑이 있는 거예요. 갑은 1, 2, 3잖아. 그러니까 제3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이 허가를 없애달라고 이렇게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그림이라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물어본 게 두 개잖아요. 첫 번째 물어본 것은 갑이 제3자인데 왜 병한테 해준 걸 네가 문제 삼냐 이거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물어본 게 아예 논점을 정해줬잖아요. 갑이 이걸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이 원고 적격이 뭔지 일반론을 써야 된다고, 항상. 일반론 쓴 다음에 이 원고 적격을 해결할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게 12조에 들어가 있다고. 그 다음 이 12조를 세 번째, 이 12조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한테 뿅 갖다 보습을 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거 봅시다. 어떻게 풀어놨지, 제가. 아니, 세부적인 거 지금 볼 필요 없고요. 어떻게 제가 목차를 잡아가는지 보시라고. 그래서 위 취소소송에서 갑의 원고 적격은 인정될 수 있는가 그러놨잖아. 그리고 논점을 정리하실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 법 조문에서 출발하세요. 그래서 제가 논점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논점이 보세요. 자,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무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송법 조문을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영농법인 갑은 그 다음 주 제3자잖아요. 그 제3자가 과연 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번에 보세요. 조문 해석에 들어간 거잖아요. 12조. 맞아요? 해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인 소송 이런 거 다음에 배우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쟁점이 파악되었으면 그 쟁점을 해결할 뭘 발견해야 된다고? 도구를 발견하고 그 도구가 1순위는 뭐가 된다고? 법이라고요. 그럼 그 법의 의미를 해석해가지고 사안에 포섭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거는 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 가정한 거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이 허가 신청을 했지만 아직 허가를 하기 전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허가하기 전에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소송. 이게 도대체 가능하겠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도 일단 우리 조문에서 출발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조문에 보면 행정소송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소송 형태가 세 가지만 적어놨다고. 항고소송은. 그래서 거기에 제가 논점 정리 한번 보세요. 얼이 토석 채취 허가하기 전에 갑이 이를 미리 막게 한 항고소송, 행정소송법 4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문을 제가 소개한 거예요. 행정소송법 4조에 소송이 3개밖에 없거든. 혹시 공부한 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없는 걸 과연 허용하겠냐? 이게 논점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법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학설 팔려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뭔지 일반론을 써야 된다고. 일반론이 아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일반론에 학설, 판례 이걸 쓰는 거야. 감 잡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 사례 해결 방법론을 다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거기까지 잠시 보고 잠시 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직 뭐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를 감은 오실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린다고.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사례 문제 받으면 형광펜 딱 들고 들어가라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딱 그림 그려놓고 보면 선명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해결하는 4단계 과정을 밟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특히 1단계가 중요해요. 1단계에서 정확하게 주인공들이 뭘 하는지, 그리고 그 행정작용의 속성이 뭔지 이런 걸 파악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길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행정법 사례 얘기는 하죠.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분쟁. 이거는 이제 설문으로 주어진다고, 사실관계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꼼꼼히 읽으셔서 뭘 뽑아내야 된다고? 논점을 추출해야 된다고. 됐나요? 그 논점을 추출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관련 법규, 이게 법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도구죠, 도구.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이론 밑에다가 학설이라고 적으시고요, 학설. 그 다음 판례, 이걸 적용, 검토한 거. 그 검토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뭐다? 해결. 이게 포섭이라고.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해결한다. 그럼 다 최종 검토된 거 갖고 보건대 B가 원고적이 있는지 없는지, 갑이 원고적이 있는지 이렇게 검토하는 거라고. 그걸 풀어서 이제 그 다음 나오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관계를 육가 원칙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요 쟁점과 부수적 쟁점을 찾아내야 되고요. 이건 이제 들어가서 나중에 연습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쟁점은 하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악된 법적인 쟁점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도구가 뭐다? 법령이라고, 법. 알겠죠? 그 최종 도구를 검토를 통해서 도구를 한 최초로 최종 추출된 그 도구를 활용해서 뭐 한다고? 사안 포섭을 하고. 이게 사례 해결의 기본입니다.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패러다임을 아예 바꾸게 돼요. 이 시각 틀만 딱 잡히잖아요. 어떤 문제든 그냥 해결이 된다고요. 됐죠? 예. 네. 그래놓고 이제 제가 잠시 쉬었다가 설명할 것은 사례 문제에 뭐라 해야 하죠? 구조라고 제가 적어놨을 텐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게 될 행정쟁송법의 전체 꼬라지예요. 그 전체 꼬라지를 요 사례 문제 푸는 거와 대입해가지고 잠시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남은 사례 있잖아요. 이 최신 기출 상개념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논점을 추출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현장감 있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됐죠? 네, 거기까지 진행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로마자 3번 부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